제가 지난번에 현대미술과 비평의 기능을 통째로 부정하는 댓글에 대한 답변이라는 내용을 올렸더니 1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올라와가지고 활발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제 의견을 공감하든 비판을 하든 논쟁을 통해서 사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생각도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전한 논쟁이라는 거는 예술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저의 그 예술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평이나 강의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그 뒷부분에서 한번 했는데, 어느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색을 하면서 반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광진 미학자의 의견도 다 공감이 가는데, 단 하나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건 최소한 저는 비평은 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평가가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비평이 예술이라고 하는 순간 그건 예술가를 의식적으로 폭행하고 일반 대중 감상자들의 생각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시다 종반에 감정적인 최광진 미학자의 표현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술가 뽕을 맞은 임모 평론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라는 그런 댓글인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답글이 또 35개나 답글이 달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정리를 제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평이라는 분야는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하는 시라든지 소설, 희극, 이 수필과 더불어서 이 문학의 한 장르로 되어 있죠. 그 문학이 예술이라면 비평을 예술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뭔가 이제 경험적으로 비평가의 그런 부조리한 부분을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잔 손탁이라는 분이 이제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이런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그 비평은 기존의 이제 작가의 의도를 그 해석하는 것이 비평이라는 이런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비평이라는 것이 작품의 그 표면 배우를 심도 있게 파헤쳐 들어가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매우 그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롤랑 바르트 같은 분은 이제 저자의 죽음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 저자를 그 작품을 창작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기존의 것들을 끊임없이 길어 올려 가지고 그런 기호들의 티슈 같은 그 텍스트로 짜 들어가는 이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자의 죽음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고, 저자의 의도대로 그걸 해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새롭게 이제 읽어내는 그런 그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건 바르트뿐만 아니라 이제 푸쿠오 같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어떤 공통된 입장이고, 그 작가라는 어떤 신화에서 벗어나서 그걸 새롭게 읽어내는 그 독자 입장의 그 저자로 변신해야 된다고 이게 주장을 하는데, 이분은 이런 어떤 비평가의 기능에 대한 문제보다도 우리 현실에서 비평가들이 취하는 어떤 폭력성에 대한 그런 비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비평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작가의 창작 의도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끝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창작의 그 수준을 논하고 또 주관적으로 그 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 작가와 그 비평가 사이에 그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댓글을 다신 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평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관점을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네 그 주관을 또 이렇게 절대시하다 보면은 또 이제 예술가 위에서 또 군림하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비평이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비평가가 어떤 예술가의 지위를 침범하는 그런 초월적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비평 내부에서의 어떤 그 창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은 이제 비평가가 이제 어떤 예술가를 침범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분은 좀 제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전에 제가 미인도 사건으로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평론가가 작가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미인도 사건 관련돼 가지고 저 미인도를 이제 평론가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저걸 이제 진품이라고 이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얘기인데, 저는 생존 작가의 작품을 평론가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작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건 진위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고, 아무리 신학을 잘 연구해도 신학자는 신을 넘어설 수 없는 거잖아요. 비평가가 작가를 아무리 연구해도 그 작가의 그 고유한 부분을 넘어설 수 없는 거거든요. 한 아이가 누구 자식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를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작가의 저는 가장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평론가들이 자기 안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가를 자기 작품도 못 알아보는 정신병자로 취급하면서 진품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검찰에서도 그거를 진품으로 몰고 갔다고요. 이거는 작가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거죠. 근데 정작 작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성명 하나 발표한 게 없는 거죠. 뭐 자기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다 침묵했잖아요. 저는 이 문제로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법정에 갔다 왔고, 지금도 계속 이 문제로 혼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비평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비평가가 그 작가의 영역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서 잘잘못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작가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 교수들이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작가도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품을 비평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비평의 기준이 어떤 수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서 비평이 이루어질 때 그거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과학처럼 뭐 그 기준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얼마 전에 뭐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책도 이제 그러한 저의 그 노력의 일환이고, 뭐 미학 방송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스포츠처럼 이 실력이 있으면은 막 고액 연봉을 받고 뭐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막 싸우고 이래야, 아, 내가 노력하면 어떤 대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가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인맥이나 뭐 홍보에 의해 가지고 성공한다면은 누가 정직하게 노력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으로 저는 그 비평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이번 표현처럼 예술가의 뽕을 맞아서 예술가의 영역을 뭐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평적인 기준을 새롭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에서 저는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타성에 젖은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이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는 행위 자체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예술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거고, 예술을 그렇게 정의하면은 뭐 예술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죠. 요셉 보이스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직업이나 소속,
지위를 가지고 그 능력이나 내용을 보장받으려 한다면은, 저는 뭐 그런 걸 아주 싫어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어떤 특정 종교가 구원을 보장한다든지, 어떤 학력과 지위가 능력을 보장한다는 식의 이런 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종교가 사랑을 외쳐도 이 전쟁을 일삼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본질보다도 그 소속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 형식적인 소속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 종교보다 사랑이 우선해야 하듯이 예술가라는 직업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제 책 제목을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이런 살아가기라는 책 제목을 붙이는 것도 미학이나 예술이 전공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근본 윤리라는 점을 저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 처한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거를 극복하고자 시대정신에 부합한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예술가로 존경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창조적인 예술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지금의 정치적 인간들을 몰아내고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때 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제가 책을 쓰고 이 미학방송을 하는 이유이고 또 도래하는 그런 문화의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